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하여튼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뭐 아마 저희 스태프들이 주제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워낙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시작되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유엔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께서 서명하셔가지고 비준까지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북미회담 앞두고서 여야 쟁점 대나입니다. 지난주 국민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이 합의상 이 실현을 위한 이행 추진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죠. 재정적인 남북관계 기본 발전법에 따르면 재정적인 문을 지원할 때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진전하겠습니다. 북미 회담과의 관계, 예. 이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 이슈인 것 같아요.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예. 그 도보회담 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하면서 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말 대 말의 선언이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네. 행동 대 행동의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진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될 것인지 또 어느 시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는 그 사전 작업으로 어디서 이 회담이 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온 세계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그 전까지는 몽골과 싱가포르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난번 판문점 회담이 꽤 괜찮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미국에서도 한 것인지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일단 사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방문해서 폼페이오가,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졌고 또 트럼프의 성격상 만약에 그때 비밀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자면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저 근데 이제 이번 주죠. 그 CNN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하는 걸 어떻겠느냐고 이제 설득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NN이나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지금 백악관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을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올 3월만 해도 5군데를 정할 때 판문점도 후보에 올랐지만 킬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는데 갑자기 부상한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는 이 김정은의 전용기가 성능이 떨어져서 거의 못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제외됐고 그러면 남은 데가 이제 울란바토르나 싱가포르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경호 문제나 뭐 미디어 문제나 굉장히 준비할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곳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만났기 때문에 미디어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걸 보면서 저 그림 좋은데 나도 저기 가면 어떡 진짜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 보는 이유가 미국 언론 보도 보면 트럼프 본인은 내가 저기 가면 아마도 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걸어가지고 판문점 북쪽 지역을 가게 되면 북한 땅을 밟아본 최초의 미국 현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또 쇼맨 그 NYT 같은 경우는 쇼맨답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약 잘 되면 이제 여기서 쇼도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에 억류 중인 이제 뭐 납북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뭐 판문점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상징적인 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백악관의 일부 중립주의자들은 이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한국 땅에 가게 되면 이 국제적으로 볼 때 중립적이지 않고 이제 한쪽에 치우쳐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또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저거 그림 잘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60% 정도는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북미 회담 장소는 평화의 집이나 뭐 자유의 집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지역인 판문각까지도 한번 갔다 오는 그런 동선을 왜냐면 이벤트는 또 이분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판문점이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겠죠. 판문점에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아마 여러 가지 나쁠 건 여건상 없죠? 네, 네.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예. 아마 이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가 네.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예.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모두의 기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이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주는 여러 가지 상징성에 대해서 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네. 뭐 그야말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빅 셀러브레이션 정말 엄청난 큰 예.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단과 냉전의 상징에서 곧바로 정말 평화와 화해의 시원하네요. 상징으로 네. 바로 그 순간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 세 정상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어떤 종전선언을 그렇죠. 또 시간적 지리적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네. 뭐 종전선언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로 물꼬를 트는 정말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네.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미국 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정영 안보실장이 또 급히 또 미국으로도 날아가서 근데 그 안 갔다 그랬는데 간 게 확 네네네. 미국 요청에 의해서 가서 또 네. 이제 아마 요청에 의해서 이런 또 북미 회담이나 장소나 의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이렇게 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키가 크죠? 그렇죠. 훨씬 체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체격은 상상입니다. 김정은이 더 크죠. 지금 더 큰가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기대감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통역 없이 한글로만 했다라고 그게 했었는데 있군요. 이번에도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김정은도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로드맨이 그 농구 선수 로드원이 왔을 때도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고 농구 경기를 관람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통역 있이 하나 없이 하나 그러니까 밀담을 나눌 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도보다리 또 예. 같이 걸어간다. 뭐 결정적인 얘기들은 조금 영어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공식적으로 배운 거는 독어를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 영어는 뭐 최근까지도 다 김여정 부부장도 포함해서 쭉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도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모습 보이기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순발력 같은 거로 또 영어로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네. 뭐 어찌됐거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멀지 않았고 예. 남북 정상회담 비교적 모두가 세계가 주목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우직함, 그다음에 아까 뭐 이제 체격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나 김정은은 성격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세 나라가 세 나라고 세 정상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좀 교집합을 만들어내는데
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위해서 정의용 실장이 또 아마 그런 그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김정은이라는 신세대 정치인이 저는 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통역 없이는 절대 안 만날 거라고 보는 그건 이유가 그렇겠죠. 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외교에 굉장히 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이지만 외교만큼은 상당히 잘하는 나라인데다가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인민들한테 계속해서 미제에 대해서 나쁜 미제 이야기를 했기 국기라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영어로 대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미국을 갖다 북한이 그동안 대한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기 전까지 상당 부분 물밑으로 합의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내 상황은 만나기는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만났다가 별로 내용이 시원찮으면 판문점에서 내가 나올 수도 있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는 데까지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는 6월까지도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 판문점이라면 5월 달에 아마 저는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그 전에 비해서는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점점 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낙관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평양을 가서 1대1로 만났습니다. 계속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석자도 없이 만난다는 걸 보면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중국 패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중국이 사실 종전협정이라는 건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포함돼야만이 이제 효력을 갖는 건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 김정은한테 자기 지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미 회담에서 점점 더 이제 뭐 중국도 끼고 러시아도 끼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판문점에서 한다 그러면 딴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김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나쁠 거는 저는 없다고 일단 봅니다. 남한에서 하는 거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대한민국의 견해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안 되네. 서울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말이에요, 예. 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국회 비준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바뀌고 또 국회 구도가 바뀌고라고 하면서 남북 간에 맺었던 협약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다. 네. 그러니 이번에는 남북의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국회 비준을 거쳐서 법률로 정해놓으면 네.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국회가 좀 변동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법률로 정한다고? 이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제 의도에서 이제 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보면 예. 재정적인 것이 좀 수반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법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도 1조 3항에 6항에 보면 경의선과 동해선이라고 하는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군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네. 포함돼서 이건 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초상적인 문제에 국회에서 비준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하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합의서를 보면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그날 공영방송의 뉴스조차도 대부분의 뉴스가 김정은과 만나는 거라든지 이벤트적인 보도를 했지 합의서를 분석하는 보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선언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자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비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법 자체가 지금 심의 중인데 예.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이 비준한 자체로도 상당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그 준비하는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임기 말기에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중간에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적었다. 나는 임기 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귀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경필 지사 말처럼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환영하면서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국회 비준을 동의를 요구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국회도 거절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은 당장은 이게 지금 징검다리 회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국회가 하라는 거는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 이런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사실 헌법에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비준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정말 비핵화가 이제 완성된 예. 단계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회도 거절할 명분도 없다. 그러니까 시기는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조절해서 비준 처리를 하면 할 수 된다.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지난번에 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예. 김정은이 백두산 오는 건 환영이지만 뭐 도로가 뭐 안 닦여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 내라는 겁니다. 빼고 이야기하면. 도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나 철도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합의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어쨌든 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합의한 거지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닦는다? 이걸 우리 돈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야 간에 조금 논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죠.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저는 김정은이 그 전에 지도자와 달리 네. 비핵화를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 갔으면 우리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 지원이나 경제 협력하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때 가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북미 듭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한 54억 정도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개최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뭐 이제 남북 경제협력 관련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천리마 속도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 뭐 말리마 속도전 뭐 이렇게 더 박차를 빨리 하고 싶은가, 가하는 북한은? 뭐 이제 그런 뭐 용어가 또 그 신조어가 나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회담의 성과로서 그 서울의 표준시에 네. 맞추는 그걸 하겠다고 선언을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이제 5월 5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빨리 하네요, 굉장히 굉장히. 예. 아주 뭐 이 속도전을 그야말로 내고 있는 것 같고요. 확성기 뭐 떼내는 것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 이후에 굉장히 그때도 뭐 지금과 같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더 뭐 굉장히 그 여건이나 이런 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도 마치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그런 그 기대와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행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법률로 조금 못을 박아서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계속해서 예.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이죠. 그런데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4선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준 동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년 이후에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입장이 바뀐 건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예. 과거의 잘못된 경험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그 이행 절차에 제대로 못했다면 예. 비준 동의가 필요해서 못 박을 필요가 있다면 저는 교훈을 얻어서 뭐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비준 동의는 좀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뭐 당론으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선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특히 남북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DJ 때 함께 했던 공보 수석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국회 비준 동의안 관련된 법안을 또 냈어요. 결의안을. 그래서 의원 10명 모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모두의 당론이 다 모아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좀 지켜보다가 네. 적절한 시점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여야가 예.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조금 이거를 이행해가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무슨 투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찬성 반대하면 안 되는 여야의 거죠, 동의가 그건. 다 이루어져야 네. 되는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뭐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1년 전과 지금이 여야가 바뀐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그때도 정부는 참여 민주 쪽이었고 또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의 속기록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마도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사실 저희도 야당 시절에 정부가 뭔가 이 결의안 비슷한 것을 하고 오면 꼭 예. 국회 동의를 얻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국회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좀 정부가 편한 방식으로 초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부가 조금 더 힘들고 국회와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좀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신 것 지금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뭐 80% 이상. 80% 이상 높게 80% 나오고.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실상 지지한다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판문점 선언회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예. 협력해야 되니까 뭐 그 당 대표하고의 그런 회담을 청와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오부 요인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예. 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이후엔 자연스럽게 각 당의 대표들이나 원내대표를 모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또 바뀌는 시기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대표 하면 홍준표 대표 올까요? 혹시 이건 예상입니까? 근데 이제 가상입니까? 문제는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네. 특종이라고 보도한 거 보면 네. 북쪽에서 화냈다고 합니다. 그때 만찬 때 왜 홍준표 대표를 안 부르냐고. 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만나서 직접 설득하고 싶었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북측이 또 이제 동정표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전체의 동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겁니다. 비준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화되거나 돈을 써야 될 때 동의를 얻기 힘들지 싶지 지금처럼 네. 상태에서 가면 좀 애매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 서해 이번에 보면 이게 그냥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구체화됐을 때 서해에 있는 대한민국의 어부들이 혹시라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선설에 기초해서 북한이 굉장히 성선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나쁜 경우에는 또 북한이 어떻게 해서 트입 잡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정은도 11년 동안 북쪽에서 뭐 우리 그 장병들 죽이고 했죠. 우리가 북한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의 말을 지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갖다 통째로 해서 무조건 비준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나쁜 어떤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는 좀 보수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지금 큰 틀이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걱정스러우니까 앞으로 조심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딱 이 레떼를 붙이는 거는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저는 좀 경솔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도 문제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과거에 링컨 대통령 정기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전화하고 찾아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지금 뭐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상당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요. 네. 기대도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뒤늦게 또 단체로 만나는 거 이런 거 홍준표 대표가 별로 갈 것 같지 않고요. 가야 되는 거 1대1로만 아니에요? 만나겠다 1대1로?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런 굉장히 이 혹독한 뭐 발언이나 평가를 봤을 때는 별로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날 만찬에 이제 추미애 대표나 우한식 대표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전격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예, 했다는 그날 거, 아침에 우리도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 추미애 대표가 아닙니까? 원해서. 예, 추미애 우한식 대표. 그래서 그렇게 결성이 된 거면 오든 안 오든 저는 이 다른 야당에게도 그렇죠. 초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하느니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심지어 북한에서 왜 보수 정당의 대표들은 안 보이냐라고 그 북한의 관련 인사가 물었을 정도면 사실 우리에게 조금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흔쾌히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고 초청을 해서 안 오는 거는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놓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꼭 갔을 것 같은데. 홍 대표도 갔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1야당이 적어도 이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만은 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건 평가하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미진함이 있고 이 부분은 우려스럽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함께 그 대안도 제시하고 이랬으면 발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온갖 이 독서를 퍼붓는 모습 보면서 조금 국민들이 더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만약에 홍 대표 초청했으면은 홍 대표는 좀 입장이 곤란했겠네요. 저는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타일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좀 그런 발언들은 좀 그럼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모양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이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하고의 협력 문제 또 비준 동의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지켜봐야 되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야지만 이게 될 텐데 참 정상화 안 돼서 좀 갑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깨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이 앞에서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네, 왈가불 두 번째 주제는 지방선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공천 잡음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여야 상황인데요. 지방선거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근데 참 이거 공천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뭐 거기서 뭐 예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한국당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예. 뭐 자해소동까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공천 시기가 되면 그렇습니까? 어느 정당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예. 발생하죠. 또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니까 예. 그중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선거 때마다 항상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 서울 중구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기사로 보신 것처럼 뭐 자해소동이라든가 뭐 삭발이라든가 이런 일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아예 이 지역에 누가 나가도 당선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좀 전략 공천의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와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중구나 아니면 중랑구나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뛰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막 그 수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선의 기회라도 한번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앙당에서 한 그런 전략 공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정치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후보가 9명이나 계신 곳인데 그랬어요? 예비 아, 후보가 한 사람을 9분 그냥- 인데 그것도 그 9명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외부에서 이제 한 분을 모셔오는 상황이 되면서 좀 너무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좀 압니다. 이 중랑구는 제가 중랑구 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국회의원 때도 이제 송백진 의원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예. 이분은 어쨌든 지금 1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구의원으로 시작해서 시의원을 아마 2차례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 직대까지 아마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랑구에서는 지역 정치인으로는 뭐 최대한 이제 갈 때까지 간 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중랑구가 그 다른 서울의 강북 지역이 전부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때 중구하고 중랑구만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에서 중구와 중랑구의 그 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거는 저는 볼 때는 명분은 없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올해는 중구나 중랑구나 지금 대통령 지지가 높기 때문에 할 만하고 또 이제 성백진 후보가 예비 후보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꽂으니까. 근데 유영기라고 그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공천 카드는 뭐 중구는 잘 모르겠으나 네. 중랑구의 이 카드는 뭐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백진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반발할 만한 점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발하는 방법이 뭐 이 시위도 있고 많은데 커트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성백진 후보가 이 자체만으로도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절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커트칼을 주고 추미애 여성 대표가 있는 방에 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 이미지가 민주당 전체도 좀 상당히 나쁘게 비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이제 구태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이 성백진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저는 선거판이 흐려진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자, 민주당은 뭐 서울이나 호남이나 좀 이렇게 나가면 쉽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여기는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는 또 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보면 이게 어떤 지역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정당할 수가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정당이 이제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이것들도 보면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못 정했거나 또는 원칙을 정하는데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선거든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이 기초단체장까지 중앙당에서 그냥 전략 공천했던 사례는 특히 서울 지역에 별로 제 보기엔 기억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예전에는 후보가 없어서 그랬던 적이 많은데 지금은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후보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될 것 같으니까 몰리니까 또 뭐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바라보기 민망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그 자해소동 벌였던 후보는 이제 그거는 또 저지를 당하고 나니까. 뭐 삭발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너무 오만한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 제가 이제 당시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배제되고 총선이었어요. 어느 총선이었는데 배제되고 해서 한명수 대표 시절에 뛰어들어서 뭐 항의하고 아우성 쳤던 후보가 이번에 전략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기초단체장에. 그래서 본인이 그때 경선에서 배제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전략공천이나 이런 이 원칙이나 이런 없이 진행되는 그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고 저항하고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이렇게 전략공천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원칙이 특히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것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대서 가는 이번 지방선거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원칙과 기준이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여당들이 집권 이후에 첫 선거에서는 대부분 뭐 100점 100패가 이제 그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죠. 남북관계가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아마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당사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이후에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지역에서 굉장히 이 화합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선거가 자체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그런 게임으로 갈 양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게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민들 입장 아유 동아줄 잡는 사람이 공천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살짝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뭐 거예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보면 공천이 다 정리되고 끝나고 나면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다 이제 후일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온갖 사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누군 정말 억울했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당이 뭐 정치는 냉정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뭐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원칙과 기준 이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경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여러 명이 경합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참 서운하지 않습니까? 경선을 하면 그건 상관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측면들은 있겠죠. 근데 경선에서 경선도 안 붙여주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당을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
존재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기초단체장을 전략 공천한 적이 잘 없다라고 하셨지만 예, 있어요? 예,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 당원 당규에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인 이상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3명을 전략 공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도 그 전 구청장과 그 전 구청장까지도 전략 공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었군요. 전략 공천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 중앙당의 힘만으로 모든 경선이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와 광주 서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앙당의 힘이 조금 있을 만한 후보에게 힘이 좀 쏠렸다가도 경선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또 후보가 바뀌었어요?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만큼 막 이렇게 찍어내리고 동아줄 예. 타고 가는 그런 그런 건 형식이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몇 프로 내에서는 전략 공천할 수 있다. 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서 주로 구청장까지는 하는 게 맞지 중앙당이 찍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드물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번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단독으로 공천받은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급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강성권 후보, 그분이요. 사상구청장 후보인데 이분은 여직원을 어쨌든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에 불려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제 이 공천이 취소했는데 제명까지 됐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박수현 전 대변인도 뭐 아시다시피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수 공천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는 그 경북지사에 나가신 분이라든지 경남 고성군수에 나가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런 걸 지낸 분들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건 고무적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저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나갈 때는 경선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은수미 전 비서관도 지금 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성남시장 후보 예, 얘기 이런 나왔어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경선을 했더라면 좀 덜 했을 텐데 거기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막 하는데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한 데 대해서는 반발이 심한 걸 보면 저는 그래서 청와대나 이런 데 있었던 알겠습니다. 분들은 예. 좀 경선을 붙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 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건 뭐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수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저희 당에서도 재심 신청이 들어와서 재심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건이 좀 미미하고 네. 그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해서 재심도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글쎄 그 기각이 맞는 겁니까? 저는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상 예. 이 특히 이제 운전 기사, 뭐 수행비서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기사 따로 또 수행비서 따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밀접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전직 의원 시절이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낙선하고 그 1년 기간인데 청와대 이제 그 가족비서관 들어가기 직전까지 1년 정도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네. 기사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폭로하는 거는 조폭으로부터 뭐 월급과 뭐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았다라는 그 사람 거죠. 얘기가 그 사람 주장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를 공천을 강행한다,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뭐 차를 탄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직접적으로 무슨 검은 돈을 받은 건 결코 없다 이런 거를만 믿고 이렇게 무마시킬 일인가 이거는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탄생 이 배경이 예. 이 도덕성을 그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저는 이게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는 정말 밀접하게 거의 종일 행사가 있으면 가는 근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몇 번 운전 안 했다는 게 은수미 몇 후보 번 측이 운전하지 예.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아, 그리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하러 나가기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월급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떻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얼마나 더 기름값이라도 본인이 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도 그게 맞는 건데 전혀 나올라나 이걸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다?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오불가능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이 그래요? 전직 의원들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김정은께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 운전기사를 써보신 적 없어요? 없죠. 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또 선거 때 이제 또 출마했을 때도 그때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 1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게 이게 네.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던져야겠는데? 총 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년을 고정적으로 비서처럼 이렇게 수행 비서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약간 오해될 수가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분이 정상의 출근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뭐 의원 생활 해보셨으면 낙선하면은 가끔 어디 강연을 가거나 어디 일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전에 뭐 보좌관들이 가끔 와서 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선거를 좋았던 사무장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수미 의원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멀리 좀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밤늦게 이제 움직이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몇 번 이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래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출근해서 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의 문제나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의 범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정말 은수미 전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운전기사 했다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걸 그만두고 난 뒤에는 또 성남시의 공무원으로 또 취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의혹이 많고 또 하나는 아니 국회의원 그만두게 되면 되게 자기가 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그걸 기사 딸린 차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거의 그러니까 예를 없죠. 들어서 국회의원이 워낙 집이 부자든지 아니면 뭐 기업체 사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뭐 정몽준 대표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국회의원 그만둬도 뭐 운전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네. 돈이 없는 일반 국회의원 출신들은요 운전기사 딸린 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출퇴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은수미 전 의원이 뭐 불러가면 타고 다녔다 그러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친한 운전기사라면 예를 들어서 뭐 동네 형 동생 하는 사람이라면 아 형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제가 그럼 태워드릴게요 하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뭐 후배가 차 몰고 와서 타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체도 모르는 운전기사 차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 말 들어보면 이 조폭 출신 기업이 돈 받고 했던 이 운전기사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또 차량 유지비도 그 조폭 출신 기업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좀 사죄를 해야지 지금처럼 우리 조사해봤더니 그건 이너서클끼리 조사한 겁니다. 문제 없더라. 이걸 유권자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뭐 지켜봐야겠죠. 저는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데자뷰처럼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검증 재검증했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이런 이 조국 수석의 얘기를 통한 김우겸 뭐 대변인 얘기도 기억이 나고 이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KTX 타고 강의도 가고 뭐 행사 있으면 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기사가 자원봉사자도 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의아하기도 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자기 SNS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쓰는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가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 그 자원봉사를 네. 순수하게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자원봉사를 그만두고 나서 4개월 만에 알겠습니다. 6.5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에 취업을 대중교통 무슨 관련된 그 자리에.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런 우연의 연속이 우리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우연의 연속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은수미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그분이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야인으로 있었던 시기에 그 사람이 성남시의 공무원이 된 것을 은수미 의원하고 연계지을 수는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재명 시장 후보 얘기까지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유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은 그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또 반박해서 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자, 한국당 얘기 좀 하죠. 민주당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지금 공천이 아주 이게 뭐 무소속 연대까지 나온다 그러는데요. 예, 뭐 지금 뭐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강길부 의원도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러자면 내가 탈당까지도 뭐 결심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슬로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선에 뛰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다 그 슬로건 못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좀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천 얘기 저희 당 하면서 사실 어느 정당이나 공천의 휴유증이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어느 지역이나 한나라,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의 이 세가 셌던 지역,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이나 대구, 경북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창원시장, 안상수 창원시장의 반발은 조금 이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경남이라는 지역이 물론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또 지금도 자유한국당 유리하긴 맞지만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지지 투표 이런 것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창원시장, 창원은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지역인데 현역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다면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떠나서 이제 더 지금 홍준표 대표를 괴롭히는 거는 이런 뭐 구체적인 이런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동안에 발언을 별로 하지 않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친박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책 발언을 좀 안 하고 조용히 지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아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홍 대표가. 쉽게 하면 홍 대표와 친하다는 분들조차도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지금 서병수 부산시장이라든지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 경협 관련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서병수 시장은 그러니까 아무런 발언 정책 발언하지 않지만 그 공약에 자 스포츠나 경제협력 자, 북한도 우리 초청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거돈 후보는 뭐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내겠지만 서병수 후보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거는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선거라는 건 이기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민심은 이게 옳다, 누가 옳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처럼 그 당시에는 뭐 평화라고 박수치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인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답답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 듣는 거죠. 거죠. 남경필, 예를 들어 남경필, 김태호 뭐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홍 대표의 이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슬로건 바꿔서 경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홍 대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쳇말로 미치겠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후보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들이 말실수를 하면 지도부가 가서 그거를 조금 무마시켜주고 이렇게 그 유세 지원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통상 있는 일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거의 지금 당을 이 패배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가는 하태경 의원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정신 대표를 민주당에서 원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정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혹자는 홍준표 대표야말로 이 민주당의 진성 비밀당원 아니냐, 정말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선대위원장 민주당은 따로 뽑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의 이제 비아냥거리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간에 그리고 그 방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저는 그 견제하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까지 지방 권력까지를 민주당이 만약에 다 싹쓸이해 간다면 정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제1야당이 정말로 건전한 이 모습으로 합리적 보수의 모습으로 조금 견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목리 부리고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인 이 모습에서 후보들이 대표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홍준표 대표 그 선거 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선대위가 꾸려졌던데 공동선대위원장처럼 이렇게 꾸려졌더라고요. 그러면 다 못 가게 생겼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 투쟁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기운 없어서 가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말로 이 제1야당이 조금 제대로 좀 서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이게 견제와 비판과 이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상당히 순탄한 것인데 야당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전 그 대표가 이제 구원투수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 같아요. 당의 중앙선대위원장이 중앙선대위원장인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맞습니다. 중앙선대위원장이 동시에 안철수 시장 선대위원장도 동시에 같이 그래요? 맡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봤을 때 네. 이러려고 통합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구원투수 언제까지 구원투수만 할 것인가? 선발투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지금 바른미래당의 선대위원장을 주변의 그 측근들과 또 심지어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성은 그거였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정말로 이 자유한국당은 아마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조금 결집할 때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이 바른미래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희망 그리고 네. 뭐 이제 개헌,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뭔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뭐 불가피하게 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소멸될 정당이 자유한국당일지 바른미래당일지 또 그밖에 어떤 정당이 될지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정말로 이 1대1 양당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뭐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표정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뭐 근데 일단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구원 투수를 좀 성공하셔야 선발로 나가실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계속 구원 투수의 역할도 뭐 본인의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시중의 여론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두 정당이 뭐 호남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렇죠. 시기인데 지금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조차도 후보를 거의 못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2석, 그러니까 송파하고 노원 정도만 후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예. 서울시장 외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뭐 얘기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 이후에 과연 당의 전패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약진할 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서울시장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확실한 것은 네. 국회의원 임기는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뭐 다 당은 존재하는 존재하겠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거 결과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갈 확률이 네. 많고 또 설령 민주당 후보가 진다 하더라도 그 차지할 사람은 자유한국당 후보 말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2위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다 보면 뭐 민주평화당은 더 하고요. 지금. 네. 물론 이제 민영삼 최고위원이 지금 전남도지사 후보 민평당에. 활동될 민평당.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전남지사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누가 봐도 이 사람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 한번 해볼 만한 데는 제가 볼 때 이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어디가 경남? 경남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뭐 울산시장 뭐 또는 저 인천시장도 지금은 힘들지만 한번 해볼 만할 수 있고 대구 경북이 어차피 뭐 한국당.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지사가 워낙 그 드루킹 이 사건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로 보면 할만한 것이고 또 그것 말고도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충남이나 대전 쪽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뭐 여론조사는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박성효 박성효 그리고 대전이나 이 충남은 상당히 어쨌든 그 미투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많이 반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볼 때도 앞서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네. 해볼 만한 데는 점점 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바른미래당이 가져가기는 힘들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보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부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결론은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죠. 그렇죠. 네. 또 지방선거도 여론조사하고 좀 배치되는 결과 나왔던 게 많이 20년 나왔죠. 정도로 네. 언제든 뒤피더라고요. 예, 2010년에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진다 그랬는데 이겼어요. 서울 서울이 포함해서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승리를 했죠. 맞아요. 예. 다 진다고 지금 얘기했었죠. 40일 정도 남았죠, 그죠? 예, 40일 딱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40일 뒤에 뚜껑 열어보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평가와 심판이 어떻게 될지
어디를 향해서 심판을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저 세 분이 준비하신 오늘 사진의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진성호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엊그제 네. 참 어이구. 저걸 보고 상당히 많은 예. 야구 팬들이 가슴이 아팠을 텐데요. 지금 저 LA 다저스가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 나올 정도로 잘했던 팀인데 올해는 지금 지역에서 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올해 들어서 너무 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성적을 보면 3승 0패, 그러니까 이 평균 방어율이 2.12입니다. 그런데 네. 클레이턴 커쇼라고 미국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아시죠 투수인데 예. 같은 LA 다이어스에 있는데 지금 1승 4패입니다. 방어율이 2.83가 그런데 연봉이 좀 커쇼가 지금 미국 최고입니다. 380억입니다. 연봉만. 대단하군요. 유현진도 84억, 뭐 64억.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데, 적지 않지만 사실상. 어쨌든 간에 차이가 한참 납니다. 그런데 류현진이가 컷샷보다 훨씬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LA 다이어스가 계속 지고 있는데 류현진만 너무 이기기 때문에 지금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던지다가 뭘 맞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2회 잘 던지다가 쩔뚝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허벅지에 문제가 생겼다. 근육에. 그래가지고 아마도 상반기 시즌 오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 어쨌든 뭐 하반기에는 또 부활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 류현진 선수가 배전 아나운서와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정말 잘 던져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 정말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과 함께 류현진 선수의 쾌유와 부활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료선 정말 안타깝고 또 지금 오타니 선수가 LA 엔젤스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네. 한국, 일본이 지금 류현진과 오타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밤마다 류현진 선수가 갑자기 저렇게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쾌유와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야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야구를 좀 잘하시는데요. 좋아합니다. 야구 열광 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팬입니다. 어쨌든 유현진 좀잘 선수는 지켜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진현님은 오늘 스포츠 전문 기자 맞아요. 거의 스포츠 해설도 해설로 네. 야구 해설을 하나 원고 없이 그냥 다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 정치권에도 이 말을 좀 그래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자,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의 모습을 보시니까 저는 순간 어느 이제 신문에 일면에 난 사진이었는데요. 네. 그때 가슴이 좀 딱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8.15 전후로 해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잠정 합의가 된 상황인데 네. 95세 된 할머니의 예. 손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가서 지금 북에 아마 여동생들 4명을 두고 왔대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금 써내려 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네. 95세나 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접수하고 신청을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거의 포기한 거죠. 네. 사실 잃어버린 11년이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기뻐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지금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떨리는 손으로 동생들의 이름을 저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말고도 많은 연로하신 지금 우리 또 이 이산 가족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좀 제대로 북미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후속 조치들도 조금 제대로 실천이 돼서 희망 고문 아니고 실제로 정말 이게 좀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이산 상봉의 꿈이 다시 부활해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올 8월에는 꼭 좀 보고 싶네요. 네. 이산가족 문제는 이거는 8월 15일 날 한다 그랬는데 좀 땡길 수 없었습니까? 전후로 지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북한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자고 했고 그렇죠. 북한이 늘 안 했습니다. 그걸 이용했던 게 사실이죠. 돈을 받자는 그 사람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은 북한이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사안이 하루 많습니까? 한 달이 아쉬운 이거를 문제예요. 못하게 한 게 북쪽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답하라. 그리고 이번엔 굉장히 크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땡길 수 없나요 혹시? 그 북한이 안들 북한이. 하니까 뭐 날짜야 뭐 맘만 먹으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다만 그렇죠. 이것도 하다 보면 신청하는 기간과 뭐 선별하는 기간, 북한에서도 그분을 찾는 기간들이 또 실무적인 시간이 그렇겠네요. 필요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번 회담 등을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그렇죠. 교류의 상생화되고, 공간을 좀 만들자라고 한 얘기가 좀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아마 금강산 면허세 같은 경우도 뭐 거론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항상 만날 수 있게. 예. 뭐 때만 되면 이벤트성으로 만나서 뭐 TV 화면에 비추는 게 아니라 서신 문제라든가. 실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네. 이미 많은 이산 가족분들 90세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가 애달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1년에 한두 번 뭐 8.15 때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상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의 미국인들, 한국계 미국인들 3사람을 지금 뭐 석방에 금명간에 석방한다는 한다고 지금 그랬는데 얘기가 있죠. 예. 이산가족 문제도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강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사진은 아마 김유정 의원님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온 것 같은데요. 제 예. 사진 왼쪽에 보면 그 왼쪽에서 보이는 선수가 북한의 최연아 선수고 네. 오른쪽에 남쪽에 양하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남북 당일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스웨덴의 할렘스타트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이 열리고 있는데 네.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단일팀이 구성이 된 상황이죠. 글쎄 말이에요. 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가 네. 우리 IOC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 탁구 연맹에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일단 남북 판문점 회담의 이후의 실무의 첫 성과로서 어찌 보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단일팀이 되고 첫 경기가 4강에서 한일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 여부를 떠나서 참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모습은 경기 중에 갑자기 단일팀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팀들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다. 전체 남한과 북한의 팀을 전부 다 엔트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동의하겠다라고 합의해준 고맙네요. 다른 팀들에게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도 남북 간이 이렇게 그렇죠. 좀 잘 풀리기를 예, 원하고 있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언제죠? DJ 정상회담 되기 전이었나요? 그 다음이었나요? 그 남북 여자 단일팀 코리아팀. 네. 코리아팀 그 리분이 현정아준가 네, 네, 예. 네. 그때 영화로도 감동이 만들어지고 대단했던 했죠.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런데 IOC 위원장, 박 위원장이 굉장히 이런 데는 호의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아주. 앞으로 올림픽 이런 데 단일팀은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외교적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남북보다 더 먼 관계가 여당과 야당, 야당의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요. 서로 길은 다를지 몰라도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이라는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가 좀 빨리 돼서요. 이 국가적 현안, 그리고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남북 정상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떠나서 하여튼 여야가 좀 한 번씩 양보하는 그런 대승적 결단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